자, 이번 시간은 이제 회계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계화라는 게 뭐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그렇지, 회계라는 그 말 자체가 무언가 경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 경계를 어떤 무너뜨려가는 작업이라고 선생님이 좀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보이듯이 회계화란 국가 및 지역 간의 경계를 허물고 세계를 하나의 마을처럼 만들고 있다는 거, 이에 따라서 자유로운 무역이 확대되고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보편적 가치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보편적 가치라는 말을 쌤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죠? 그 보편적인 어떤 그런 문제라는 게 우리 기준에서 보편적인 거지 상대방 기준에서도 보편적일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치? 선생님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는 어떤 설명을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리고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이런 부분에도 이유가 있고 특히 어떤 교리로 만들어진 것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이야기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철기 시대와 다르게 일부 선택받은 사람들만 청동기를 쓸 수 있었던 시기에는 생각보다 그 어떤 무기를 통해서 백성들을 컨트롤하지 못했고, 그런 과정에서 국왕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신의 이름을 빌려서 통치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청동기 시대 때 신정정치라든지 재정일치 같은 사회들이 많이 등장을 했던 거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그 지역에서 해야 될 일들을 본인이 그냥 하라고 하면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신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그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어떤 명예살인, 우리가 지금 많이 이제 이 보편적 가치에서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명예살인이잖아요. 이 명예살인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겨우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거를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치? 그게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도덕적 오만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다. 정리를 해보면 보편적 가치라는 건 우리 기준에서는 보편적 가치일 수 있지, 당연히. 그치? 그런데 상대방, 받아들이는 어떤 문화에서는 보편적 가치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문화가 우월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미개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라고. 그쵸? 자, 그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밑으로 가볼까요? 회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다. 당연하죠. 지구촌 곳곳에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문제일까라고 봤더니 일단 국가 간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은 여기서 수업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했었죠? 빈부격차라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 경쟁을 전 세계에서 승리하는 것을 봤고, 자본주의가. 그래서 그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고 있으면서 빈부격차를 나쁘게 볼 것 맛은 아니야. 특히 우리나라 같이 개발도상국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던 이런 성공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 탈무드의 이야기, 고기를 사줄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라, 이런 이야기들처럼 어떠한 그 개발도상국 자체에 분명히 노력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들아, 공부를 잘하는 애를 공부를 못하는 애가 쫓아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하는 애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하겠죠.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정말 피똥 싸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정말 밤도 있고 노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일해야만 선진국이 되는 거지.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워라밸 기준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도. 자, 그래서 계속 본문을 내려가 보면 높은 기술력과 충분한 자본을 지닌 선진국 및 다국적 기업이 경쟁에서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리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산업, 금융 서비스 산업들이 선진국에 위치하는 반면 노동력이 필요한 제조업과 농업 부분은 개발도상국이 담당하면서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 이게 단순히 노동력 문제만이다? 그것은 아니다. 노동력 문제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의 어떠한 사회적 시스템이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언가 선진국에서 할 수 없는 노동법에 걸린다거나 어떤 국민적 의식에 반하여 할 수 없는 일들을 후진국에서나 개발도상국에서는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넘어가서 회계하는 전 세계적으로 문화의 획일화와 소멸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이 사례는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실제 흔히 얘기했던 건 더 이상 맥도날드에 뭐가 사라졌다? 로컬라이제이션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맥도날드 처음 들어왔을 때도 나름 한국적인 음식들이나 한국적인 메뉴들을 개발해서 팔기 시작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미국에서도 소고기가 없는 햄버거를 막 팔았죠. 미안해, 인도에서도. 그러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지. 실제로 인도가 아무리 소를 안 먹는다고 하지만 젊은 층 사이에서는 그 힌두교를 믿는 것과 상관없이 소를 먹는 경우도 많고요. 인도에서도 못 먹는 소는 흰색 암소로 정해져 있는 거지, 검은색 물소는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 그지? 게다가 인도에서 맥도날드에 이미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는 소고기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선진국의 문화들은 맥도날드를 우리가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있고, 한국 음식도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웬만하면 다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음식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니까 정말 웬만한 곳에 다 찾아볼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뭐 소말리아의 음식을 먹어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힘들다는 거죠. 따라서 문화를 상품화하고 소비재를 하는 수요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선진국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약소국이나 원주민의 고유한 문화가 선진국의 문화에 밀려서 점차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건 선생님이 이런 방금 이제 음식점의 분포 같은 걸 얘기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화를 향유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은 음식이에요. 그쵸? 선생님이 수업 때 말했던 거 기억하죠? 과연 음식을 제외하면 도대체 어떤 걸 가지고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뭐 프랑스 문화를 체험해 보겠다고 마담 이지랄 떨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코르셋 입고 뭐 드레스 입고 뭐 춤추면서 음식 문화가 기본인데, 그러한 음식 문화를 어떤 그 세워진 지 300년이 채 안 된 국가의 미국의 음식 문화라고 할 수도 없는 그 햄버거가 전 세계에 있는 반면, 반대로 나름대로 동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많은 무역적 성과와 어떤 중개무역 또는 교통의 요지로서 어떤 문명의 발전을 누렸던 소말리아 지역의 어떤 문화는 우리가 지금 현재 향유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을 나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원조라든지 국가 간 이민정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 차원에서 협력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세계 시민으로서 인권, 자유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중시해야 된다는 보편윤리의 입장과, 특정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가의 주권이나 자국 시민의 복지를 보편적 가치의 시험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특수윤리의 입장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이거는 정답은 없는 거라 그랬어. 그치? 어떤 사람이 보편윤리를 주장하다, 얘 정상. 특수윤리를 주장하다, 얘 정상. 근데 서로가 서로를 틀렸다고 비판한다? 그건 비정상이라고. 그 안에서 좀 더 접점을 찾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어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영국 국민의 유럽연합 탈퇴 찬성, 이거 한번 내용 봅시다. 자, 잠깐 멈추시고 읽어보시고요. 읽은 다음에는 다시 재생을 눌러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는 영국 나쁜 놈, 이발놈, 개새끼, 세계사에서 문제 생기면 일단 영국 찍으면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영국민들 입장에서는 동유럽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최저임금이 낮아지게 되고, 그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건 결국 영국 일반 국민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영국은 브렉시트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와중에서 언어적 문제도 얘기를 했었죠. 아무래도 프랑스어나 독일어보다는 영어가 좀 더 어떤 국제 공용어에 가깝고, 따라서 동유럽에서도 영어 정도는 이제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영국으로 많이 빠져나왔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실제로 왜 EU에서 영국이 먼저 빠져나갔는가. 아무래도 EU를 만드는데 가장 앞장섰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이민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 EU를 위해,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자국 국민의 복지가 더 우선이라고 해서 그냥 EU를 뛰쳐나가는 것, 그게 더 옳은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회계화에 따른 무역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해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구촌 분배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하지만 많이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이제 흔님하고 했던 말들을 되살려 보세요. 20대, 10대에는 당연히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도 큰 부담이 없고 어떤 좌파 또는 포퓰리즘 이런 형태로 진보의 형태로 정치 성향이 정해진다면, 반대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내가 가족이 생기고 지킬 것이 생기고 무언가 변화가 조금 귀찮고 두렵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보수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분배 정의를 실현한다는 말이 말처럼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내가 가진 게 많을수록. 선진국들이야말로 자기가 가진 게 많은 국가들인데 그런 국가들이 쉽게 개발도상국에 무언가를 나눠준다. 힘들겠죠. 게다가 그 개발도상국이 뭔가 커가는 모습이라도 보이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나눠주는 거에만 익숙해져서 무언가 계속해서 바라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특히 뭐 이제 그런 걸 극복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 말은 실제로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든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하는 공정무역이 교과서에서는 대표적 사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만큼의 어떤 모순된 사업도 없다라고 선생님은 설명을 했었습니다.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자본주의 국가에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더 싼 임금을 줄 수 있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20살 압둘 씨와 10살짜리 와하브 어린이를 이유로 이야기를 했었잖아. 카카오 농장에서 그냥 떨어지는 카카오를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일에 20살짜리 압둘 씨에게 100만 원을 줘가면서 쓸 이유가 없다 그랬지. 그치? 와하브 어린이에게 50만 원을 주면 된다고.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어떤 보편적 윤리와 공정무역을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에게 일을 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뭔가 정당한 대가가 생산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저는 진짜 굉장히 모순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압둘 어린이가, 와하브 어린이가 일을 관두게 된다면 와하브 어린이는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꽁을 차고 놀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먹고 살기가 힘든 아프리카에서 다국적 기업의 카카오 농장은 우리나라에서 삼성과 같은 수준의 대접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다국적 공장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은 같은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는 월급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 그 돈밖에, 한 달에 그 돈밖에 안 받고 일한단 말이야, 굉장히 그들에게 적게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생활 물가라든지 그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버는 소득과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문제죠. 그래서 아하브 어린이를 그냥 자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하브 어린이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길을 빼앗고, 심지어 아하브 어린이가 나름대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엔 공부를 하고, 그치 뭐 기업에서 공부도 가르치겠죠. 왜냐면 당연히 어렸을 때 잘해주고 어렸을 때 키워놔야 나중에 커가지고 더 훌륭한 일꾼이 돼서 자기네 기업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요. 그런 어떤 기회들을 박탈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애초에 애들이 일을 안 하면 학교를 가고 놀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선진국의 오만함이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공정무역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고, 또 다른 공정무역의 문제점이라면 선생님이 스타벅스로 예를 들었었죠. 실제로 왜 생색은 기업이 내면서 어떤 환경사업을 하든 공정무역을 하든 연명을 하든 그 생색은 기업이 낸단 말이죠. 그러고 그 부담은 소비자들이 지게 됩니다. 내가 스타벅스 얘기했지, 왜 지들이 지 멋대로 종이빨대를 쓰냔 말이야. 그 종이빨대 써가지고 내가 귀찮은 건 누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근데 생색은 지들이 내잖아. 스타벅스는 환경을 사랑하는 기업입니다, 이러면서. 그죠? 공정무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정무역 마크가 붙으면 초콜릿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얘들아, 자본주의 국가에서 같은 맛과 같은 성능이면 당연히 가격이 싼 걸 골라야 되지 않아? 근데 일부러 가격이 비싸게 팔아놓고 거기에다 윤리적 소비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붙인다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명품을 사는 게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가방보다 명품 가방이 좋고 질도 좋고 마감도 잘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15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가방을 1000만 원씩 갖다 박아놓고 사는 명품, 사치품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은 잣대를 들이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윤리적 소비라는 말을 선생님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웃긴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자, 또한 문화의 해결을 경계하고 아까 봤던 맥도날드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소비 상품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지닌 특성을 인정하고 보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고, 2001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 다양성 선언은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사례로 볼 수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회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우리 각자가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으면 회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속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 윤리의 관점을 지닐 필요가 있다. 다만 선진국의 도덕적 오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공정무역까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중간고사 즉 2022년 1차 고사 범위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